당내 의원들의 이딴 악재에 고민하던 민주당이 서둘러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 의사를 수용했고 이 부동산 투기 논란의 손혜원 의원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당장 야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 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사태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수석직 사퇴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일단은 보류한다. 네. 이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그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여권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던 그 엄격한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실에다가 액자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 액자에 담긴 글 내용이 춘풍 추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남을 대할 때는 그냥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하지만 자신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가을의 그 서리발처럼 아주 엄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 나름대로 여건의 기준에 본다고 한다면 물론 뭐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의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당원권 정지 하고 나서 진상조사 뒤에 좀 더 거취를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문체위 그 여당 간사지 않습니까? 간사직도 그러니까 철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임위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난 가을에 기억하시겠지만 신창인 의원이라고 과천에서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주택 이 수도권 택지 개발 관련된 문건을 그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그 국토위에서 한도위로 그러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그럼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의혹 자체가 가면 그 파장이 덜 약한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치 자체는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다는 것이죠. 야당 비판대로 어느 정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지도부 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좀 엇갈렸다고 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 또 빨리 결정이 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과거 전 정부의 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을 내세우고 있는 전 정부 적폐 청산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서 적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 사건은요. 특히 이제 뭐 손혜원 의원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지인한테 지인의 아들을 서영교 직접적으로 판사한테 형량을 깎아달라, 봐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판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뭐라고 그 홍영표 원내대표 말씀하셨냐면은 법사위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법사위 관행이라면은 도대체 촛불 정신은 뭐고 적폐청산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 그게 바로 적폐청산이고 촛불 정신인데 정면을 부정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그러면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현 정부 전체적으로 청와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까지도 엄청나게 부담이 다가올 수도 있는 사건인데 지금 여당 지도부는 그냥 뭐 적당히 깔고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반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보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이번에 이 목표 관련돼서 0.0001%라도 제가 숨기는 게 있다든지 뭐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이렇게 못 나서죠.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입니다. 이 모았던 그 컬렉션이 한 곳에 있어서 나전치기 박물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디 지방 어디다가 땅값이 좀 싼 데다 널찍한 데다가 가면 어떨까 해서 신문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와주는지 몰랐다. 너무 고맙다. 일단은
저 반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예. 본인 말대로 만약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돈 되는 일종의 강남이라든지 서울에서 하지 왜 멀리 목포까지 굳이 가서 목포까지. 목포에 그것도 구도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이 뭐 지금 또 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지금 공인된 입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나름대로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자고 나면 연일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 해명은 국민들이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객관적인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기관에다가 조사를 자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검찰에 그러면 그럼 조사를 자청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이 그럼 좋다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도했던 방송사라든지 SBS.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음모론과 관련된 배우 있는 무슨 뭐 조합, 주택 조합이라든지 예. 이러한 식의 조건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좀 뭐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자기가 정정당당하다고 한다면 정말 쿨하게 그러면 내가 객관적인 그 조사 기관이 검찰에 나서 모든 걸 다 내가 모든 걸 다 넣어올 테니까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관련된 뭐 이 보도기관이나 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해당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검찰에 조사하면 그 사람들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응하면 하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해명 스스로를 본질을 약간 좀 가린 듯한 스스로의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처신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 주변 지인들이 산 건물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뭐 17채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땅이 네, 새펼지고요. 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투기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투기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선. 원래요. 제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예. 근데 투기냐 투자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손혜원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땅을 그 건물 사긴 샀는데 이거를 팔아서 차익을 챙겼으면 투기라고 했는데 내가 차익 챙긴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다. 전 뭐 일정 부분 그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선비는 말이에요. 그 오해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고 예. 창의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얘기했듯이 적어도 국회의원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지인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의혹을 받을 이유가 충분해요. 예. 더군다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문화재 보호 지정 구역으로 되는 곳이고 또 그쪽에 대해서 또 어느 언론을 보니까 그 속기록을 쭉 보니까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손 의원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목포에 그러니까 그 창성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 게스트하우스요. 예, 220m 떨어진 게살 비빔밥집이 하나 있대요. 예. 예. 그걸 국회에서 뭐 노골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게살 비빔밥집이 뭐 정말 뭐 하고 선저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 지역구가 마포인데 혹시 목포를 마포로 찾고 가신 게 아닌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 선전하기 바쁠 텐데 어떻게 목포 선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히 본인의 순수한 의도 자체는 저희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정황 증거 상황을 볼 때 왜 이렇게 오해받을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지. 그렇다면은 결국은 투기냐 아니면 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와 같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자, 김정숙 여사 네. 얘기를 하면서 뭐 동창이다, 권력형 비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그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야당의 주장이 조금 더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초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증거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뭐 그런 여러 가지 비리일 것인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이거 관련된 의혹 자체가 규모도 네. 대상 자체도 저는 뭐 권력형 비리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차원에서 의심을 한다면 일종의 호가호의가 아닐까. 그렇지만 물론 호가호의 차원도 저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권력의 핵심하고 연계지어서 뭔가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지금 궁금증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이 정치적 공세로 갈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좁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야당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현상만 냉철하게 보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다 저도 뭐 영부인하고 뭐 저기 손혜원 의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은 동창인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나치게 공세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반대고. 근데 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논평을 보면 더 심해요. 어떻게 심하냐면은 박근혜에게 최순실, 그 다음에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손혜원 뭐 이런 식까지 논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오해는 여기서 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영부인하고 손혜원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목포에. 물론 뭐 저기 500억 뭐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으면 이거는 국가 정책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국가 정책 관련된 것이 어떤 특정 의원의 부동산 매입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이거는 저기 청와대에서 뭐 직접 지시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푸는 한 선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검찰 조사라든지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김의겸 대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와대하고 이거 뭐 이거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도 논란이 큰데 사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 문제, 재판 청탁의 의혹,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사법 적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청산을 요구한 쪽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종의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또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 소속 의원이 그거와 관련된 연계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더 과감하게 조치를 했어야죠. 그래야 이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해왔던 사법 적폐에 대한 청산에 대한 정당성을 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어제 뭐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제 앞서 당 차원의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설명해서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이 지금 그 법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스스로 일종의 정치적 역풍을 자처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앞으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태호 수사관 사건 처음에 불거질 때 어떻게 되냐면 김태호 수사관이 자기가 말할 때 정보원이라고 했지만 그 정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경찰에서 들린 게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김태호 수사관 사건이 불거졌는데 서영교 의원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뭐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판사를 직접 불러서 판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형태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면은 물론 뭐 검찰 공소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사법부 한 달을 다시 기다려야 되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검찰 공소장에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뭐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교체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실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눈에서 봐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 우리가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읍참마속이란 말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공세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죠.
최소한의 문체의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이게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라 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관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거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나 입장을 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이니까 그걸 약간 조금 사법적 심판을 좀 뒤에 지켜보자는 태도 자체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에 뭐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춘풍추상이라고 자신과 관련된 그 혐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춘풍 추상이 걸려 있는 그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지금 선을 딱 그었습니다. 뭐 철저하게 조사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 부분은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임명직이 있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 그 성격 보면은 바로 대박 잘랐을 거예요. 근데 선출직이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부하고 입법부고 별개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말은 못하지만 좀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답답하겠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 그 논평 자체가 그냥 뭐 당의 일이니까 당에 맡길 수밖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좀 강하게 좀 해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뭐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더 해서 좀 그런 식의 뉘앙스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도. 근데 이제 그거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끌고 나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제사를 깎아낸다는 게 이게 말이 육참골단 이런 얘기 하지만 그 깎아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잘못 깎아내면은 그것이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그런 정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겨울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위 조절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당에 맡긴다. 이 정도로 논평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과거 그 건의주의 시절에는 여당의 그 총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당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한 수사 자체도 이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돼서는 청와대는 일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공식 스탠스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측면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정무 라인이라든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당의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식으로 물밑을 통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청와대가 강제하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의 국민의 눈높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또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강기정 수석이 바쁘겠네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나름대로 그런 라인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당내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우선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정치 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 3선 이상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정치 현장에 계실 때 중량감 있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의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누구를 견제하고 견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행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 상임고문이 뭐길래 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상임고문이 도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 상임 고문이죠. 하는 일이 뭔가요? 고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무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에서 약간 좀 뭔가 뭐 논의가 논란거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당의 어른으로서 그냥 모시는 것이죠. 그렇기 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큰 자리. 의미는 없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은 예. 저는 충분한 그 일종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한교안 전 총리가 입당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당내 이 지금 그 이 계파 전쟁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전 총리는 입당했는데 당의 고문이 되는데 오시훈 전 시장은 입당했는데 당의 고문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네. 일종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종의 약간 한교안 전 총리하고 이 좀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되었을 때 이 당 그 정치권 일각에서 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나황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친박계가 당권을 비박복당파한테 당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밀어서 원내 리더십을 확보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당대회에서는 한교안 전 총리를 영입해서 이 당권까지 갖고 가는 그러한 플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친박계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전 총리한테 뭔가 힘이 실리는 형체를 자신이 반감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일종의 나황연합군 시리즈가 맞게 가동되고 있구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 이러면 개파 간 싸움이 상당히 심각해질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런 나황연합군 시리즈하고 관계없고 내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가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총론은 뭐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강론으로 팩트 체크를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서 이제 상임 고문은 3선 이상급 되는 사람입니다. 뭐 저기 예우 찬을 주는 거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3선 이상이라는 국회의원 자리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이거는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역대 현역 의원에게 그 저기 상임 고문 준 이에는 또 입당한 분에 대해서는 준 사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9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인재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신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했던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새천의 민주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때 이인재 의원의 저기 당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상임고문이에요. 네. 그 상임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징성으로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96년인가요? 96년도에 이회창 저기 전 총재죠. 예.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 그만두시고 나와서 그 신한국당에 들어올 때 그때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대지 위원장으로 도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에 선대위원장을 주면서 선대위원장은 한시적인 자리잖아요. 당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자리를 상임 고문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2개씩이나 하는 게 뭐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직접 지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팩트가 틀렸다.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발을 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거기에 뭐 중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모든 주자들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발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 발 끼워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급을 좀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좀 있었을 겁니다. 급을 맞춘다는 거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 뭔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친오
개파라는 말이 없어서 다행이다. 개파를 뛰어넘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다행이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 이 얘기하면서도 뭐 조금은 있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한교안 전 총리가 돌아옴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이파전 양자 대결 구도 가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지금 한교안 전 총리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개파 대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본인이 이기든 지든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커리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지금 가치로 그러니까 복당하면서 내세웠던 가치가 뭡니까? 보수 혁신이거든요. 네. 보수 혁신이라면 보수의 가치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개파의 이익을 갖고 싸우게 되는 국면으로 가는 도로한국당 되는 도로한국당 되면 본인이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흠집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당의 지금 뭡니까 이렇게 조직적인 열쇠를 사실 좀 갖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러니까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일종의 명분과 가치로 승부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그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친노라는 말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게 사실은 다행이 아니라는 말로도 들리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다행히 전혀 속으로는 다행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는 말이요. 정치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세력입니다. 예. 세력이 없는 사람 정치 지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력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스스로 만든 분입니다. 예. 그 이상득 의원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력을 만든 적이 없어요.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뭐 차기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말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뭐 친환 그룹이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 총리가 자기 스스로 세력을 만든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좋아하지만 보수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단초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본인이 서울시장직을 그만둘 때부터 그때부터 전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측에서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원죄는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이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을 안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정신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뭐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의 이 언급이라고 얘기를 보여집니다. 함으로써 친호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안 생길 겁니다.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까 네.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2파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 힘은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약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분석인데 아니요,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볼 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해볼 만한.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그러니까 시장이면?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직이나 세대결보다는 그러니까 가치와 명분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보수 혁신을 바라는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게 되면 본인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 과거식의 그러니까 조직에 의존하는 그러한 선거하지 않겠다. 저는 나는 새로운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선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만약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앞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장 사태가 어떻게 보면 보수가 일종의 몰락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 결정적인 타격은 어떻게 보면 탄핵 책임론이잖아요. 네. 탄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시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가을시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에서 사퇴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탄핵 책임에 대한 그것이 황 전 총리의 문제가 더 큰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과거 누가 잘잘못을 가버리면 소위 말해서 미래에 대한 혁신의 경쟁이 안 생기잖아요. 예. 그런 패러다임에도 빠지기 싫다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먼저 탄핵 책임론을 들고 놓으면서 그렇게 싸움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름대로 하지만 좀 더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갖고 아마 싸움을 하겠다는 그 의미가 친호 의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그 단어 속에는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 나머지 분들은 이건 이제 비박계
표가 갈라지게 따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사실은 나올 그렇기 때문에 황 총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황 총리가 이제 입당을 하게 된 거는 김병준 제가 알기는 김병준 위원장이 2번이나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예. 불러왔죠. 입당을 한 걸로 예, 돼 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것은 황 총리는 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언론에서 갑자기 왜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냐? 예. 전당에 나가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해서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황 총리는 어쩌면은 깊은 곤혹에 빠져 있을 거예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것에 이제 몰고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안 나가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2월 27일 날 열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예.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2월 전당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과연 다 아우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 형태가 됐든 뭐 어떤 형태였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참호 전투식으로 예.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서로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쨌든 입당 즈음에서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뭐 확률은 거의 80% 이상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몰고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가 일단 정치권에 몸은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몰고 나가고 주위에 있는 부분에서 몰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탄력이 받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정치는 일단 발디려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그 배경에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상황 때문에 조금 말려서 들어간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가 상당히 저는 강하게 반영된 것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면에 지금 전당대회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입당했다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전당대회를 겨냥하고 놓은 것이고 만약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단순하게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아마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을 갖고 지금 구상을 갖고 저는 뭐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감 이 시점에 들어왔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번에 이 지도 체제가 네. 지금 원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뀔 듯 하다가 다시 이 단일 지도 왔죠. 체제로 됐잖아요.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 다음에 당권 지는 사람이 지금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다음 이 당권을 지는 사람이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한국당에도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당권 지는 사람이 자기 대선 경선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안 나가고 예를 들면 지금 또 다른 대권 주자라고 지금 꼽히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당권 지고 밟아간다면. 해서 순탄하게 가버리면 본인이 정작 들어올 공간과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놓쳐버리는 있다. 거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감하게 뛰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입니다. 예.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점쟁이가 아니서 모릅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야권 중에서 지지율 1위 그것도 상당 부분 차이 격차를 낸 지지율 1위를 함부로 이렇게 바뀌기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막상 들어오게 되면 이러저런 상처를 받고 해서 꺾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밖에 있으면은 그 지지율은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황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모험한 건 사실이에요. 모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단순하게 전당대회를 포석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더 않습니다. 길게 보는. 오히려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걸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 그래 차라리 더 있다가 판이 정리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았지 아마 지금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고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